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5개년을 꿈꿔가는 AI 반도체 조선 방산 K 컨텐츠, 이게 사실은 전략 자산이에요. 조선 매우 중요하고요. 그냥 K 컨텐츠입니다. K 컨텐츠를 좋게 본다는 것은 화장품에 대한 기회도 모락모락 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해 주셔서 노란봉투법이 뭔지 대학생 시청자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쌍용차 있잖아요. 2014년도, 사실 쌍용차 사건은 2009년도부터 이어졌는데 2014년도에 쌍용차의 강성노조가 파업을 하다가 멘트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스트라이크를 하다가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인재도 좀 났고. 그런데 쌍용차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렇게 분쟁을 하고 파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죠.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전에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에 월급을 다 노란색 봉투로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측은하게 여기고 아쉬워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노란 봉투에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게 어원이 돼서 노란봉투법이 됐고, 정확한 노란봉투법은 따지면 이런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2조 3조의 개정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노동조합의 개정안이라는 것이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쟁점은 3개입니다. 하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즉 기업의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거 등등이 있고, 두 번째는 쟁의,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파업,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나 제한할 것이냐. 쌍용차 사건을 보더라도 실제 파업한다 그래서 그 파업의 모든 것들을 기업이 청구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제한할 거다 등등.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파업권과 교섭권을 얼마나 강화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청과 하청, 실질적인 사용자 교섭권까지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그럼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한테 사실 교섭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의 수직적 글로벌 밸류체인에 보면 제조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동차가 있고 철강이 있고. 자, 이렇다면 이제 하청업체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전략도 타이밍이다 Do It Now라고 매주 화요일 날 보고서를 하나 내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이런 거였어요. 한국, 미국, 영국.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노랑 봉투법과 100% 똑같진 않지만 주요국에서 이 노동관계를 조정했던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 달에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즉 한국의 노란봉투법과 100% 똑같진 않지만 그들의 사용자 범위 확대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좀 더 늘린다든지 비슷한 걸 다룬 법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요, 우리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 실시되면 주가에 부정적인가? 그러면 과거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까라고 보면 이들 국가, 미국, 영국은요, 주가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팩트 데이터를 보면 노란봉투법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실제 개정이 된 다음에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요,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전부 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에는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었는데요. 1년 반 뒤에 사회적으로 어쨌든 파장과 여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무효화하는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한국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지난주 일요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6개월간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골든타임 쪽에서 상당한 각계의 이견이 있을 텐데 이 이견이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녹아내릴 수 있고, 그게 실제 주가에는 다이렉트리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충이,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 좀 드릴게요. 이거 한국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6월 4일 날 이재명 정부 출범한 날, 7월 3일 날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한 날, 7월 말에 세법 개정안 발표한 날, 바로 8월 25일 날 노란봉투법 및 2차 상법, 집중투표제 등등이 개정된 날. 그때 일간 코스피 지수, 이재명 정부 2.7% 상승, 상법 개정 1.3% 상승, 노란봉투법 공교롭게 또 이때도 1.3% 상승했어요. 세법 개정안만 소폭 마이너스. 자, 이거를 정책 이반자들이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법 개정은 됐는데 코스피 지수 크게 뭐 영향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잊어먹기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지난주 일요일 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코스피가 1.3% 상승했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보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 통과됐는데 코스피 올랐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코스피가 왜 올랐냐면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이거를 원투원으로 사후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상법 개정, 양도소득세 제도주 강화 요건 50억에서 10억 뭐가 문제야? 당일날 코스피 별반 영향 없었잖아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 코스피를 영향을 미쳤던 게 이런 대외적인 훈풍이 아니었으면 크게 내려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더 각인시키면서 자, 이 김작가 TV도 또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제게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 법안이 통과된 게 왜 한국 증시에는 그림자이자 불확실성 요인을 작용하고 이게 어쨌든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이 단어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 취지인데 네. 왜 반대하는 이제 진영들이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측, 이제 기업 측에서는 부담인 게요. 일단 파업을 하잖아요. 물론 파업에 대한 다 이유가 있죠. 공과사를 차치하고 파업에 대해서 차질을 빚는다. 공장을 파업해서 6개월 동안 문 닫았다. 그럼 엄청 타격이 크긴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면제부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되냐?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유연화. 미국은 유연하잖아요. 미국은 해고가 자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파업하면 잘라요. 한국은 자르지도 못하는데 파업하면 손해배상도 안 돼요. 이거를 보시는 수많은 노동자분들이 마음이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지만 우리가 시대정신으로 근본적으로 갈 때 양측의 입장을 다 대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재미있게 드립니다. 자, 근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있지만 증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지금은 폐지 수순으로 좀 어느 정도 밟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말씀주셨던 것처럼 표지요. 미국은 거의 이제 무효와 폐지 소송을 갈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국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일단 이 노란봉투법이요. 전 정권에서 한 2번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 관철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집권 초기에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사측의 입장이 얼마나 대변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사측에서는 절대 적극 반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외에 사용자 범위라든지 쟁의 범위를 좀 더 공론화하는 그런 보완 법안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되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감안하는 보완 법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좀 더 어우르는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 6개월 뒤 시행하는 그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법안이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잭슨홀 미팅, 노란봉투법 외에 하반기 증시에 또 이제 9월에서 12월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뭘까요? 결국에는 9월에 연준 FOMC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고객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자, 하반기 핵심이 뭡니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금리입니다. 어떤 금리냐면 장기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는 9월달, 12월달 미국 연준 기준으로 저희 하나증권의 전망대로라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단기 금리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꽤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연준이 다시 한번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에 10월 말에 에이펙 회담 트럼프 온다 그러죠? 시진핑은 아직까지는 뭐 불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국과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 또 다른 테마로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면서 이미 발빠르게 여의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10월 에이펙 회담에서의 문제, 뭐 기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되게 혼자 노심초사했던 게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의 도발을 맞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즉 중국을 겨냥해서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전략적 유연성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전략적 유연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라는 얘기를 포섭을 깔았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상당히 고충스러웠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중국이 다시 한번 사드 플러스 알파로 대응할 것이고 안 하자니 트럼프의 구미를 안 맞고 괜히 관세를 맞을 것 같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부가 9월부터 중국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말씀하신 대로 10월 에펙 정상회담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면 수혜 섹터는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한한령 기재에 대한 수혜 섹터는 컨텐츠에 기본적으로 하이브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 하이브를 말씀드리냐면 컨텐츠 우리 엔터 쪽에서 가장 시총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기대 뭐 BTS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 시장에
시장에서 월요일날 가장 높이 시세를 분출하는 게 이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로봇이었어. 왜냐하면 노란 보트법으로 사람 안 뽑는 거지. 그만큼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보고서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도스트로 바람을 조절하는 유연적 사고가 어떨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정부가 대세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이러면 돈 못 벌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 유연성을 필까. 당연히 노란보트법으로 제조업단에서의 자동차, 철강, 조선까지도 부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강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장 또 파업한다고 난리가 났고요. 그럼 거기에 껴서 이게 만리틀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요. 그러면 로봇주가 투자 관점에서 시세를 분출할 것처럼 그럼 그거에 벗어난 게 뭐 있지라고 하면 AI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AI와 컨텐츠가 오히려 돈이 되고 긍정적인 곳에서 항상 리소스를 써야지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안 되는 쪽에서 계속해서 만리틀 하다 보면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노란봉투법에서 벗어나는 거에 로봇과 AI 콘텐츠가 다 해당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콘텐츠는 있지만 네. 로봇이랑 AI는 언급이 없잖아요. 네네. 로봇이랑 AI에서는 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AI가 되게 모호하죠. 네. AI는 어디든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한다 그러고 빅테크는 다 AI 붙고요. 그래서 AI는 만성적인 컨셉이고요. 네. AI와 로봇은 한 두산에서 잘 만들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자, 로봇과 AI와 컨텐츠는 소외된 업종이자 계속해서 부각을 나타낸 것 같고 다만 이 반대급부에 있는 제조업단에서의 노란봉투법, 관세 이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에서는 잠시 포트폴리오를 벗어나게 꾸려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반적으로 AI와 로봇은 업종 자체를 사는 ETF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서 AI라든가 반도체, 조선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방산, K콘텐츠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는 뭘까요?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5개년을 끌고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주셨죠? AI 반도체, 조선 방산, K콘텐츠 이게 사실은 전략자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중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선. 왜냐면 조선은 눈에 보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주를 막 늘려 그래요. 조선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K 컨텐츠입니다. 기본적으로 K 컨텐츠가 다른 것도 다 있죠. 방산도 있고 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조방 원전이었지 않습니까? 다 주도주에 하나씩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관세의 자유로운 게 뭐지? 아니면 한한령에 대한 기대에 가장 어레인지되어 있는 게 뭐지? 라고 보면 저는 K 컨텐츠가 상당 부분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K 컨텐츠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또 화장품하고 연결돼요. 최근에 APR이 무섭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화장품 전반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K 컨텐츠를 좋게 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받을 때 화장품에 대한 기회도 모락모락 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저 그러면 이제 9월에서 12월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뭘 사야 하는지 유망 섹터는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 2차전지, 콘텐츠 요 소외주를 사라는 의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중에서는요? 미국 주식은 주도주, 빅테크가 간다. 그러면 헬스케어, 2차전지, 콘텐츠 같은 소외업종이 간다는 게 오르고 난 다음에 소외받았던 것들이 좀 채워지면 이제 다시 우리 한국의 원래 조방원이 그쪽 주도주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앞으로 아예 주도주로 간다는 의미인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외된 업종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주도주는 이제 끝난 것이냐. 그런데 저희 김작가 TV에 한 2달 전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거 하이라이트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도주는 언제 바뀌느냐? 강세장이 끝날 때 바뀐다. 강세장은 언제 결정되느냐? 강세장은 무엇을 결정되느냐? 매크로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약달러와 금리 인하, 유동성 환경이다. 유동성 환경에서의 주도주는 계속 간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단 8월 달에 조정에 대한 기미, 9월 달에 부침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주도주의 상승폭이 조금 완화됐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 거기에 이벤트가 붙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벤트가 붙은 소외된 업종들이 빠르게 시세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주도주는 계속해서 조방 원전이 간다. 앞으로 더 증시가 더 오른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더 풀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이라든가 디지털 금은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비트코인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네,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체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뿐만 아니고 한국도 워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자취를 계속해서 띄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테마를 넘어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 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주식과 비롯해서 이런 대체 자산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아지는 상태. 결론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할 때인가 라고 보면 부침은 있겠으나 투자를 할 때라는 말씀이 최근에 코인은 왜 조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코인이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코인이 수급에 의해서도 약간의 부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코인이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해진 것 같아요. 지니어스 액트법 이후에 상당히 손바뀜이 있는 것 듯한 모습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코인 중에서도요, 사실 조정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은 시세가 꽤 높습니다. 30% 정도 상승폭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또다시 뭐 최근에 마이크론 스트래티지뿐만 아니고 비트마인 이런 게 서로 배틀이 붙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모았던 기업, 이더리움을 모았던 기업, 시세가 좀 달랐던 것처럼 코인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살짝 슬로우 다운된 것 뿐이지 또 다른 대형마인 이더리움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금 1억 있으신 분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8월 말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1억 있다면 여전히 주식을 사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상 부침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에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리죠.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도체 바람을 조절하는 유연적 사고가 앞으로 특히나 9월 달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식에서는 특히 세 가지 헬스케어, 2차전지 콘텐츠를 언급해 주셨고 그중에서 각 대장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좋다 언급해 주셨고 콘텐츠에서는 하이브가 특히 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빈센트 위원님과는 또 9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